안녕하세요. 이태준 작가의 단편 소설 박물장사 늙은이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실까요? 이 댁에선 풍금을 치시면 아주 잘 치시는 게 웬 사람이에요? 풍금 소리가 뚝 그치며 아씨는 피스에서 얼굴을 돌이켰다. 네, 지나가다 좀 들어왔지요. 집도 얌전스레 차려놓으신 게 하며 노파는 어느 결에 퇴에 올라서 쿵 하고 마루 군합을 울리며 외포에 싼 행담짝을 내려놓았다. 누구시냐고요? 아, 네. 아이, 다리야. 늙은이는 얼른 보아 쉰 대여섯이나 되었을까? 머리는 아직 검지만 이마와 볼의 주름살은 거미줄 씌운 듯하였다. 게다가 윗입술을 떠들썩하게 받치고 나온 뻐드렁니 두 대가 그의 주머니끈에 괴물과 함께 달린 호랑이 발톱처럼 시누렇게 절어버린 것을 보면 오래간만에 갠 5월 아침의 햇빛도 그녀에겐 빛나지 않는 인간이었다. 웬 늙은인데 이렇게 잡담지하고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아씨는 그린 듯한 눈썹이 아니라 정말 시험 때 도화 그리듯 정성스레 그린 눈썹을 꾸불텅하는 송충이처럼 찡그렸다. 남편과도 무엇보다도 기분을 존중히 하는 아씨라서 오래간만에 비가 개어 손수 풍금의 먼지를 털고 한 곡조 울리던 그 명랑한 기분이 깨어져 버린 것에 그만 누를 수 없는 짜증의 폭발이었다. 그러나 늙은이는 젊은이들의 그만 노여움쯤이야 두어 마디 딴전을 울리면 봄바람에 눈슬기라는 듯이 태연히 집도 활용도소처럼 꾸미셨군요. 주인아씨 인물도 밤떡 같으신 게 아씨를 어디서 뵌 듯해요. 친정댁이 어딥니까? 보기는 날 어디서 봤단 말이에요? 왜요? 누가 압니까? 요즘은 늙어 빠져서 가까운 근음만 돌지만 전엔 팔도천지에 안 간 데가 있는 줄 아시오? 아래턱이 복스럽게도 그득 차신 게 처녀 때 어디서 뵌 듯해요. 아씨는 복스럽게도 하는 말에 거의 본능적으로 얼굴에서 쌀쌀한 표정을 얼른 감추었다. 그리고 우리 친정이 뭐 먼 데인 줄 아세요? 같은 서울인데 하니까 그렇지요. 서울이니까 저런 인물이 있지 하고 혀를 차고 이렇게 하이칼라로 집을 짓고 저런 꽃송이 같은 색시를 데리고 이댁나리는 무슨 복력이실까? 하늘 파충을 하실 복력이시지 하면서 보퉁이를 끄른다. 근데 그건 대체 뭐예요? 아씨는 몸까지 이리 돌려 앉으면서 깨졌던 기분이 다시 들어맞은 듯 목소리가 명랑해졌다. 박물 입지요, 아씨. 박물. 분도 있고 향수도 있고 구리무도 있고요. 바늘, 실, 뭐 실에도 무명실, 색실 여러 가지죠.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럼요. 이런 댁에서야 어디 없어야만 사시나요? 미리 사두셔도 좋고 또 비누 같은 거는 늘 쓰시지 않아요? 세숫 비누, 빨랫 비누, 외밀, 비치개 없는 거 없지요. 아씨, 좀 사세요. 박물? 난 박물 장사란 말만 들었지 처음이야. 그런데 맨 화장품이 많은 게로 그려? 요즘 바르기 좋은 지방질이 적은 크림이 있어요? 구리무요? 아, 그럼요. 있고 말굽시오. 어서 좋은 걸로 사서 바르시고 향수도 좀 사서 뿌리시오. 서방님이 더 대견해 하시게. 아씨는 풍금 걸상에서 일어나 기둥에 걸린 거울을 한번 살짝 엿보고 이마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매만지면서 박물 그릇으로 가까이 왔다. 그리고 누가 서방님 위해서 분발하는 줄 아세요? 라고는 하면서도 늙은이의 그 말에
모욕까지는 느끼지 않았다. 그럼요, 아씨도 서방님 눈이 상감 눈이죠. 나도 요새처럼 화장품 흔한 세월에 섹시 노릇을 했다면 소박대기가 안 됐을는지도 모를걸. 하고 늙은이는 거의 버릇이 된 것처럼 무게도 없는 한숨을 호 하고 날렸다. 왜 소박대기예요? 하고 아씨는 늙은이의 얼굴 바탕을 한번 뜯어보았다. 그 뻐드렁니에 쑥 붉어진 광대뼈에 벌룽한 콧구멍에 화장품은커녕 요새 할리우드 같은 데서 귀신 같은 미용사가 와 달려든데도 별 수가 없을 얼굴 바탕이었다. 15에 남처럼 청홍실 들이고 가서 조강지처로 7회나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22 되던 해에 시야, 즉 첩을 봤어요. 그래 이렇게 나선 거지요. 하고 크림병을 집어내기 시작하면서 나도 친정집은 남만치 사한답니다. 그래도 홧김에 나서서 이렇게 팔도강산 떠돌면서 늙지요. 이게 요즘 새로 났다나요? 아주 썩 좋은 구림을 합니다. 하고 종이갑에도 들지 않은 것을 하나 집어내 보인다. 이까짓 거 조선서 만든 거로군요. 아이고 이까짓 거라뇨. 이게 값도 제일 비싸고 이제 저 아래서도 내일 모레 혼인할 새액시가 샀어요. 값이 얼만데 제일이란 말이에요. 40전이요. 이건 40전을 받아도 4전밖에 안 남는다. 이렇게 이구 다니니까 아씨, 우린 이런 건 그냥 줘도 안 써요. 그래, 이런 것밖에 없어요. 에구머니나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어쩌나. 폼피엔 없어요? 뭐라고요, 아씨? 폼피엔 데이크림이라고. 폼피엔 요만한 한 병에 1원 5, 60전 하는 거예요. 늙은이는 입을 딱 벌렸다. 그건 구리무가 아니라 무슨 불사약인가요? 원 1원 60전이 어디야? 겨울 같으면 이런 건 손등 터지는 데나 바르자고 하나 사겠는데 끓으라고 해서 끓는 건 아니라도 이왕 끓여 놓았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사긴 사야 되겠는데 저 빼이람 있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빼. 난 이름도 옮길 수가 없네요. 그 빼이람 있잖아요. 왜 머리에 윤기도 나고 향내도 나라고 뿌리는 물 그거 말이에요. 오, 원 아씨도 있고 말고요. 화류수 말이로군요. 화류수라고 해야 알아듣지요. 화류수요? 그럼요. 그걸 화류수라고 한답니다. 화류수? 참 이름도 유치하긴 하오. 자, 이런 거 말씀이지요. 머리에 뿌리는 향수물 화류수. 하고 노파는 정말 빼이란 병 하나를 집어냈다. 아씨는 그것을 받아들고 상표부터 들여다보았다. 이것도 조선 거네. 병은? 그래, 서양 것 빈 병에 갖다 넣었구나. 하고 아씨는 연지같이 붉은 물을 짤락짤락 흔들어 해 비춰보더니 아이 치사스러. 뭐 저렇게 뜨물처럼 뿌옇게 떠오를까? 아니에요, 아씨. 이건 정말 비싸고 또 사모당이라고 조선에서 제일 가는 화장품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아씨가 모르시지, 원. 그래요. 내가 몰라요. 하고 아씨는 조소에 가까운 웃음으로 그 화류수라는 물병을 아무렇게나 노파에게로 밀어놓았다. 그리고 결국 아씨가 산 것은 빨래비누 2장이었다. 그저 그래. 이런 하이칼라 댁에서들은 사느니 빨래비누뿐이요. 물건을 좀 괜찮은 걸 갖고 다니세요. 그거 어디 하나 살 게 있나요? 그래, 이런 크림도 얼굴에 사 바르는 사람이 있어? 노파는 슬그머니 화가 나는 듯이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도 자식 같은 거예요. 내 눈엔 내 자식이 제일이듯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마세요. 아씨도 원. 하고는 얼른 아씨의 눈치를 살핀다. 그리고 이내 딴전을 울렸다. 집도 참. 이 성북동에는 느느니 하이칼라 집들이야. 그래, 언제 이렇게 드셨나요? 든지 한 달쯤 됐다오. 그래, 내가 요전에 이 앞을 지날 때 기와 올리는 걸 봤으니까요. 이렇게 짓자니까 돈이 수태 들었겠지요, 아씨. 한 3천 원 들었다오. 에? 3천 원? 그럼 3만 냥. 서울 돈풀이로는 몇백만 냥이겠군. 그렇게 흔한 돈을 이런 늙은이는 생전 이렇게 길을 쓰고 다녀도 100원 하나를 못 만져보는구랴. 다 자기 복 나름이지. 그래, 100원 한번 만져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럼요. 100원이면 돈 천냥 아닙니까? 돈 천냥 하나만 손에 넣어도 편안히 들어앉았지. 이렇게 길 위에서 늙겠어요? 제일 많이 생겼을 땐 얼마나 만져보우? 한 50원 만져보우? 기껏해야 돈 10환이죠. 그것도 딸 놓을 집이나 두서너 집 있는 동리에 들어서서 짐을 한번 부려놓게 돼야 한 10환 벌어보죠. 그럼 그 10환이 여태 몇십 년을 한다면서 10번도 모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아유, 원 아씨도 10환이 들어오면 그 돈이 어디다 내 돈입니까? 이것도요, 다 남의 물건이에요. 하도 여러 해를 하고 또 내 물건은 떼어도 남의 물건 값은 꼭꼭 치르니까 모두 외상으로 주어서 팔아다가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판이 들어온대야 그것도 인심 후한되기나 맞나 밥이나 그냥 얻어먹고 다녀야 한 4환 떨어지죠. 글쎄 4원씩이라도 몇십 년을 모았으면 돈 100원만 됐겠어요? 늙은이는 무슨 억울한 말이나 듣는 것처럼 어이가 없어 대꾸가 안 나오는 듯이 잠깐 입을 붙였다가 구멍 뚫린 독이랍니다. 그만 것은 자꾸 부어도 새 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뭐러게 늙은이가 돈을 그렇게 써요? 속에서 빠진 게 하나 있답니다. 저 포천 소울모로 사는 딸년이 하나 있어요. 딸이? 네, 그깟 녀석 해로하고 살지도 못하는 걸 자식 새끼는 왜 하나 생겨가지고 이렇게 안달박달을 시키는지 모르지요. 시집은 보냈는데 그래요? 그럼요. 벌써 나이 30입니다. 저희도 저희 먹을 건 있었죠. 또 우리 사위가 살림이나 여북 알뜰히 하는 솜씨인가요. 그런데도 못 살게 됐답니다. 아니, 근데 시골 사람들은 입 가진 사람은 모두 못 살겠다고만 하니 무슨 까닭이에요? 대체 난 그걸 모르겠어. 그렇답니다. 어디 살 수가 있나요? 참 여간 재물을 물려가진 사람이기 전엔 못 베기니까요.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외래 서울에서는 취직을 못하면 꼼짝할 수 없이 굶지만 시골 같은 데서야 그 흔한 땅에 아무 걸 심어 먹기로 왜 굶기들이야 하겠어요? 원아씨도 아신 태평이에요, 태평. 공부한 신식 아가씨들은 모두 다 저래. 하긴 시골 가보면 맨 밭이고 맨 돈이죠. 맨 낯가리 맨 벼섬이에요. 그렇지만 다 임자가 있거든요. 또 농사 지으면 그 곡식이 어디다 농사꾼의 입으로 들어오는 줄 아슈? 그럼 어디로 들어가오? 제일 좋은 곡식은 모두 서울로 올라와서 이런데 광 속으로 들어가지요. 아시도 다 시골 농사꾼들이 땀을 흘려 거둔 곡식으로 저렇게 살이 뿌여지지 뭐. 세상이 그렇답니다. 그러게 우리는 돈을 내고 먹는 거잖아요. 돈을. 그러게 농꾼들한테는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 자기네들 먹을 게 없으면 두고 안 팔면 그만 아닙니까? 저렇게 태평이시지 태평. 어서 풍금이나 치세요. 돈을 내고 사 잡수신다 하시지만 그 돈이 농사꾼에겐 아랑곳이 있나요?
모두 다 땅 임자한테로 들어가서 은행으로 떡떡 들어간답니다. 아씨는 그래도 늙은이 말에 날래 물러앉고 말려고는 하지 않았다. 학교에 다닐 때도 토론하기를 좋아했고 또 사회를 위해서니 대중을 위해서니 그런 말을 곧잘 짓거리던 그 기세만은 그저 앉아 있는 듯이 저기 도타운 흥미로 대들었다. 글쎄, 지주한테 들어가는 건 별 문제고 자긴들도 반타작을 하더라도 반타작을 한 그 곡식은 갖고 있을 게 아니에요. 또 그 자기네 몫으로 간 곡식은 판다 치더라도 그 대금은 그 자긴들의 해가 될 것이 아니에요. 남더러만 딱하다고 하지 말고 그걸 대답을 좀 해보세요. 대답을 하지요. 우리 애네도 지난 가을에도 잡곡은 그만두고라도 알톨 같은 별을 19섬이나 떨어서 7섬을 차지했답니다. 그러니 7섬을 어디 곤양 퇴장에 쌓아두고 한 섬씩 찌어 먹으란 법이 있어야죠. 수세다 호세다 무슨 부가 세다 지세다 하고 면소로 들어가는 게 알비어 2섬이나 되니까요. 무슨 금비다 암모니아 하는 게 이자까지 쳐서 받으니까 한 섬 팔아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내가 이렇게 뼛골이 빠지게 벌어서 갖다 대도 그래도 천자나 끊어 입고 신발짝이나 사시는 외상이 있죠. 담배값이다 석유 기름값이다 품값이다. 글쎄 나머지 넉 섬을 다 팔아도 손에 남는 게 돈 쉰냥이 못 된답니다. 그것도 우리 애는 내가 어린애 월사금이니 약값이니 하는 자질구레한 용돈과 농사 떼면 일꾼 먹이를 대니까 말이지. 생판 농사만 짓는 사람네는 어디 1년 내 피땀을 흘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타작이나 제법 떨어뜨려 보는 줄 아시오? 하고 늙은이는 혀를 찼다. 왜요? 나중엔 팔더라도 떨어뜨리기야 하지. 그럼 내버려요? 아니 왜라니요? 빚쟁이들이 읍내 나와서 그 무엇이라나 차비라나 무엇이라나 아무튼지 벼가 물알도 들기 전에 와서 떡떡 말뚝을 받고 금줄을 치고 이를테면 집행이죠. 이렇게 집행을 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겨울엔 먹고 살 건 없고 부잣집에서 장리쌀 갖다 먹은 건 그대로 빚이 되고 해서 밤을 타서 타관으로들 떠나지요. 어디로 떠나요? 뭐 그야 압니까? 연줄이 있는 사람네는 연줄 닿는 대로 가고 없는 사람네는 뭐 모르죠. 요즘들도 북간도로 많이들 가는지. 아시아 상팔자죠. 손이 저렇게 분길 같으신 게. 글쎄 구리무 한 병에 일환 5, 60전 하는 걸 찾으시니 말해 뭐래. 그게 뭐 그렇게 비싼 걸로 하세요? 그 갑절되는 것도 풀풀한데. 노파는 혀를 쩍쩍 찼다. 아씨는 농사꾼 이야기엔 벌써 흥미가 다한 듯 이젠 어서 다른 데로 가야 팔지 않아요? 하고 다시 풍금 걸상으로 갔다. 그러면요 가야 하지요. 하고 노파는 일어서서 비눗값 받은 것을 넣으려고 주머니를 끌으려는데 아씨가 다시 돌아앉았다. 아이 참, 네, 늙은인 발이 넓으니까 쉽겠군요. 우리 식모 하나 얻어주세요. 그럽시오. 참, 지금도 아주 참한 사람이 하나 있답니다. 내가 사람 인권, 사람 속여야 잘하니까요. 정말 있어요? 나이가 몇이나 됐는데요. 우린 젊은 건 싫으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젊으신 내외만 소곤소곤하고 사시는 댁에는 귀 좀 어둡고 눈치도 좀 둔한 늑수그레한 사람이라야 쓰죠. 그건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여태 사람을 안 두셨어요? 갓 혼인을 하시고 아마 첫살림이신 게지. 그렇다오. 집부터 짓고 혼인하고 든 거예요. 그래, 마땅한 식모가 없어서 지금은 이웃집 사람이 와서 밥만 해주고 간다오. 그럼 내외분끼리 오붓하시기는 해도 좀 귀찮으실걸?
이 사람이 한 40 넘었을 거예요. 우리 한 고향 사람인데 맘씨 착하고 진일을 황소처럼 잘하고 그리고도 손끝이 여물어서 바느질도 하나 안 치른답니다. 그래야시 월급은 얼마씩이나 주시렵니까? 그야 남다 주는 일체로 주죠. 그래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남의 집 살죠. 그래도 주인 색신년이 그 집도 이 댁처럼 단내외 사시는 댁인데 색신년이 어찌 더러운 년인지 진절머리를 내고 있으니까 참한 데만 있다면 오늘 밤으로라도 내 말이면 나올 사람이에요. 주인 아씨가 더럽다니? 깍쟁인가요? 왜? 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무슨 년의 여편네가 오륙이 멀쩡한 년이 사흘도리로 요강에다 똥을 싸서 내놓는답니다. 똥요강 부시기 싫어서 못 살겠다고 아주 도리머리를 흔들어요. 그리고 얼굴 수건과 걸레 분간이 없고 도무지 밤낮 쓸고 닦아도 그 시기 장식이고 아침잠을 오정 때까지 자빠져 자기 때문에 주인 먼저 먹을 수는 없고 제일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하더구먼요. 참 별년 다 있네. 그래 사람이 정말 좋아요. 내일이라도 한번 보게 데리고 오세요. 사람은 글쎄 두말 마세요. 내일 꼭 데리고 올게요. 그럼 어디 데리고 오세요. 우리 집 잘 봐두시고요. 원, 집 못 찾을까 봐서요. 아시도 원. 저렇게 대문에다가 유달리 파랑칠을 해 놓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씨. 하고 노파는 행담을 이고 파랑 대문을 나섰다. 노파가 파랑 대문을 나서서 얼마 걷지 않아서다. 파랑 대문도 그저 빤히 쳐다보이고 풍금 소리도 그저 똑똑히 들려오는 데서 노파는 한 40객 된 양복한 신사를 만났다. 길이 좁아 마주쳤을 뿐 아니라 여간 넓고 복잡한 길에서라도 노파의 눈은 한번 그에게 머무른 이상 쓰러뜨리고 지나버릴 터수는 아니었다. 회구머니나 이게 누구셔요? 노파는 입을 딱 벌렸다. 어떤 백화점 종이로 싼 물건을 끼고 신사는 의외라는 듯이 눈이 마주 둥그레지더니 먼저 언덕 위에 파랑 대문 쪽부터 쳐다보았다. 그리고 무색한 웃음을 씩 터뜨리더니 저 집에 들어갔댔구려 하였다. 노파는 바늘같이 날카로운 눈치로 신사의 좀 붉어지는 양미간을 한번 스치고는 무엇을 깨달은 듯이 행담을 이었기 때문에 고개도 꼼짝 못하고 턱만 길게 떨구어 두어 번 끄떡이는 형용을 하였다. 그리고 들어가 보고 말급시오. 이제 거길 막 나서는 길이지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딴 살림을 차리셨군 그래. 신사는 빙긋 웃고 얼굴을 더 붉혔다. 아무튼지 나으리는 제갈량 제주셔. 쉬, 참 아무튼 늙은이 발도 넓긴 하군. 입을 꼭 다물어야 돼요. 뭐 누가 아나 또 노파 신세를 한 번 더 지게 될지 하고 신사는 빙긋거렸다. 그건 밤낮. 아니 색시탐도 내 저렇게 내시는 양반은 처음 봐. 그래 관상이나 좀 자세히 봤어? 보고 말굽시오. 아주 밤떡 같은 게 노상 어리던걸. 대체 제갈량이셔. 언제 시골댁엔 가셨습니까? 얼마 전에 다녀왔소. 아무튼지 입을 꼭 다물고 다녀야 하오. 응? 노파는 좌우를 한번 휘둘러 보았다. 그리고 아니 그럼 어쩌셨어요? 그 집내는. 내가 이게 무슨 꼴이 될까? 만나면 원참. 어쩌긴 어째. 그냥 다 제대로 있지. 아무튼지 입만 꼭 다물어요. 괜히 큰 코 건드리지 말고. 참 괜히 큰 코 건드리지. 그러게 내 입을 잘 씻어 놓으세요. 내 입이 어떤 입인데 그랴. 식모 하나 구해달래서 내일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내일 또 올 테니까
점심이나 한 상 떠받들어 놓으세요. 괜히 그러지 마시고. 그려, 내일 와서도 나와는 초면이요. 어? 아유, 그럼 그만 눈치 모를까 봐 하면서 어서 들어가슈. 눈이 까매 기다리고 있습디다. 이번엔 어디서 동저 왔누? 하였다. 신사는 또 한 번씩 웃어 보이고 돌아섰다. 늙은이는 그가 파랑 대문 안으로 사라지기까지 빤히 바라보고 섰다가 저 녀석은 갈아들이느니 여학생들이야. 그것도 재준지원 하면서 제기를 걸었다. 늙은이는 그 집 내 생각에 한참이나 다른 정신없이 내려오다가 보니까 파랑 대문집이 다시 한번 쳐다보고 싶었다. 그러나 무거운 박물 행담에 눌린 고개를 돌리느라고 목만 아팠을 뿐 벌써 그 파랑 대문집은 보이지 않았다. 지들이 제일인 채 해도 공부한 년들은 더 잘 속아 넘어가니. 늙은이는 중얼거리며 걸었다. 하긴 둘째 첩, 셋째 첩인 줄 알고서도 기어드는지도 모르지. 공부한 것들이라 시집살이 하는 데는 가기 싫고 또 호강살이 싫다는 년이 누구야? 어디 있단 말이야? 하면서 한숨도 쉬었다. 그 한숨은 호강살이와는 천리말리로 인연이 먼 자기 일생을 돌아봐서 나는 것이요. 또 딸을 생각해서도 나는 것이었다. 딸의 인물이 웬만만했어도 그까짓 명색으로 귀천 따지는 세상은 아니니까 아까 그런 녀석한테라도 주어서 한때 호강살이나 시켰던들 하는 무지는 하나마 어미된 애틋한 애정에서도 나오는 한숨이었다. 하지만 몹쓸 놈이지. 그렇게 참배처럼 연작작한 그 집내를 어떡하고. 늙은이는 그 집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재작년 이른 봄이었다. 늙은이는 관철동 어느 여관집에 들어갔다가 그 여관에 묵고 있는 낯익은 손님 하나를 만났다. 그가 바로 아까 만났던 파랑 대문집 바깥양반 권근효였다. 권근효는 포천읍 부자 권참사의 아들이요. 권참사는 이 늙은이 딸내의 땅임자네였다. 늙은이는 달포 만에 혹은 두어 달 만에 딸내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을에 읍을 거쳐서 이 권참사네 집에서 먼저 딸내 집 소식을 알고도 나갔고 또 어떤 때는 해가 모자라면 이 권참사네 집에서 먹고 자기도 하면서 10여 년째 다니는 것이었다. 그래서 권참사네 안사람들과는 못하는 소리 없이 자별한 터요. 또 바깥 양반들과는 말은 없어도 얼굴은 흉엄을 없이 익혀둔 사이였다. 그래서 권근효도 이 늙은이를 서울에서 보되 이내 우리 집에 잘 오던 박물장사 늙은이 또 우리 집 장인의 장모되는 마누라로 알아보았기에 늙은이보다 먼저 아른 체한 것이었다. 그때 여관에서 권근효는 늙은이가 비누 한 장 팔지 못하고 나가는 것을 잘 가라고 인사까지 해놓고 뒤쫓아 나와서 자기 방에 불러들였던 것이다. 나 중매 하나 해주세요. 에구머니나 아들 딸 낳으신 아씨가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 계신데 하고 머릿짓을 하였다. 그러나 일전을 열을 모아 십전을 만들고 십전을 열을 모아 일원 한 장을 만져보는 이 늙은이에게 주머니에 18원 지전이 함부로 삐걱거리는 권근효의 말은 서로 무리와 모험이 있더라도 흘려버리기 어려운 강력의 매력이 담겨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늙은이는 권근효가 연출시키는 대로 일장 연극에 등장하기로 허락한 것이었다. 권근효가 반한 여자는 그때 어떤 전문 정도의 학생이었다. 그 학교 바자회에 갔다가 처음 보고 그 다음날 다시 가서 손수건과 넥타이를 사면서 말을 좀 건네보고 그리고 한참을 그 앞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을 부르는 걸 주의해 듣고 그녀 이름이 형순인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녀의 집이 어딘지 그녀의 성은 무엇인지 그녀는 몇 학년인지 도무지 알 길은 없고 그렇다고 그 여학생을 잊을 수는 더욱더 없었다.
그 중에도 제일 알고 싶었던 것이 그녀의 집 지체였다. 지체라니까 가문의 귀천을 가리킨만이 아니라 먼저 살림 형편이니 만일 문벌도 높거니와 재산가의 딸이라면 아예 단념하는 것이 상책이요. 그렇지가 못하여 문벌도 볼 것이 없고 살림이 돈에 꿀리는 형편이라면 돈 1,000원이나 눈치 보아서 뿌려놓으면 문제없이 걸려들 것이라 자신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여학생의 집안 형편을 토파보려야 토파볼 연줄이 없던 차에 이 늙은이를 주운 것이었다. 그때 늙은이는 권근효가 시키는 대로 옷을 반반하게 차리고 그 학교에서 하학될 때쯤 학교로 찾아갔다. 저 형순이란 학생 좀 보러 왔어요. 형순이요? 김영순이? 지금 하학했으니까 기숙사로 올라갔을 겁니다. 기숙사로 가서 찾으시오. 학교 사무실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명심에 들은 늙은이는 속으로 옳지, 성은 김가로구만. 또 기숙생이야 하면서 기숙사라는 데를 찾아갔다. 현관 안에 들어서자 이내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 하나가 있어서 날 좀 보시오 하고 불러 세웠다. 나 김영순이 좀 보게 해주세요 하니까 형순이 언니가 지금 있을까? 수원에서 오셨어요? 한다. 그래서 늙은이는 또 속으로 아마 그 형순 학생의 집이 수원인 게로군 하였다. 그렇소. 좀 만나보게 해주 하니까 그 학생이 내가 올라가서 찾아볼 테니까 이 방에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하고 현관 가까이 있는 방문을 열어주었다. 거기는 면회실이었다. 한참을 기다리고 앉았노라니까 그 찾아주러 갔던 학생만이 혼자 돌아와서 저 형순이 언니 세브란스 병원에 이 고치러 갔대요 하였다. 이 고치러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고요? 왜요? 이가 아픈가요? 네, 요즘 하악하고 나면 며칠째 다닌대요. 그래요. 근데 학생은 형순이 학생을 잘 아시오? 그럼요, 우리 옆방인데요. 네, 그럼 학생도 형순이 학생네 집 번지수를 잘 아시겠구려. 나는 달려온 게 아니라 비단 장사를 하는데요. 이 형순이 학생네 집에를 우연히 들어갔더니만 서울 가거든 딸도 좀 찾아가 보고 또 38도 좋은 걸로 한 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래 형순이 학생을 좀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갔다니까 좀 기다려 보다가 그냥 가더라도요. 그 학생네 집 번지수나 좀 알고 가야겠어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한번 다녀온 집은 물어가기 전에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요. 수원읍인데 나도 잘 잠깐만요. 내가 알아다 드릴게요. 그 학생은 다시 나갔다 들어오더니 종이 쪽에 김형순의 시골집 주소를 적어다 주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도로 나가려는 걸 또 늙은이는 근데 학생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묻는 건데 이번에 가서 외상으로 물건을 맡겨도 좋은지 몰라서요. 이 형순이 학생 내가 넉넉한가요? 학비는 넉넉히 갖다 쓰는지 궁금해요. 또 난 무관하게 묻는 거니까 뭐 형순이 학생들어 이런 말은 마시고요. 글쎄, 난 자세히는 몰라요. 아마 그리 넉넉지는 못한가 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공부를 시키죠. 네, 일본 사람이 공부를 시켜요. 교장이래요. 그 언니가 다닌 중학교 교장이래나 봐요. 난 자세히는 몰라요. 하면서 그 학생은 뛰어나갔다. 늙은이는 혼자서 의미심장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 만에 한 번씩 복도에서 신발 소리가 날 때마다 문을 열고 나가서 나 김영순이 좀 보게 해주 하고 졸라서 나중엔 정말 병원에서 돌아온 김형순이가 면회실에 나타났다. 저 나를 만나려고 오셨어요? 그럼요. 형순이 학생이죠. 벌써 얼굴이 어머니 모습이네요. 내가 김영순인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는 형순의 얼굴은 몹시 싹싹하지만 찬 표정의 얼굴이었다. 그렇지요. 학생이야 날 알 수가 있겠소. 나는 장사 늙은이에요. 그런데 수원에 갔다가 우연히 댁에 들어갔더니 인심이 후하셔서 댁에서 하룻밤 묵고 왔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하시다고 서울 가면 한번 가 찾아봐 달라고 그러셔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앓는 일을 고치러 다닌다니까 집에서 하시면 얼마나 놀라실까? 네, 어제 집에도 편지했어요. 그래, 또 수원 가시나요? 오늘 밤차로 갑니다. 그래,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어쩌나 이가 아프면 참 큰 고생하는데 하고 늙은이는 혀를 차고 그래 집에 뭐 기별하실 건 없으슈? 편지라도 써주시면 내 전해드리지. 뭐 어제 했으니까 별로. 아무튼지 염려하실 것 없다고 좀 그래주세요. 내일까지나 다니면 이 고치는 것도 끝난다고 그러세요. 늙은이는 뭐 미진한 것이나 없나 하고 잠깐 생각하다가 이제 수원에 가서 그녀의 어머니를 만나면 된다 하고 그럼 난 만나봤으니까 가리다. 어머니 뵙고는 내 본대로 말씀드리지요. 하고 일어섰던 것이다. 늙은이는 이날 밤차로 수원 간다는 말은 물론 거짓말이다. 관철동 그 여관에 돌아와서 우선 만나본 전말을 권근효에게 보고를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정말 수원에 갔던 것이다. 그 뒤 두 달이 못 돼서 김영수는 권근효와 결혼하였다. 형순이를 일본 사람이 공부시켜 준다는 것은 알고 보니까 중학교에서 통학생으로도 성적이 좋았지만 가정이 구차하여 상급 학교에 못 가는 것을 보고 교장이 경성부에서 관리하는 어떤 장학금을 받게 도와준 것이었다. 처음에 형순이는 이 돌연한 혼인을 항의했지만 끝끝내 집에서는 장학금까지 물리치고 집으로 데려다가 수원에서 결혼식을 치르게 한 것이었다. 그 혼인식엔 시아버지도 오고 시어머니도 참석했었다. 그러나 그 시아비와 시어미는 모두 신부 쪽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신랑이 임시로 꾸며놓은 가짜들이었다. 권근효는 이 새 아내에게 1년간 참으면 최운정에다가 문화주택을 지어준다 하고 우선 장사동 어디다가 조그만 전셋집을 하나 얻어 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상냥스러운 형순이는 곧 남편이란 자의 비인격적인 성격부터 그의 내심을 의심하게 되었고 나중엔 포천 본가인은 자기를 한 번도 데리고 가주지 않는 것을 보고 수소문을 해본 결과 본처가 있는 사람인 것까지 알게 되었다. 한 번은 이 박물장사 늙은이가 전례에 의해서 후한 대접이나 받을까 하고 장사동 집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형순이에게 된부를 맞고 행담짝을 내려놔도 못 보고 그냥 돌아섰던 것이다. 이런 그 집 내 형순이 생각을 하면서 늙은이는 두어 집을 더 다녀 나왔다. 그리고 성북동에선 제일 친한 집 오리골 색신의 집에다 행담짝을 맡기고 빈몸으로 문 안에 들어섰다. 그건 자기가 파랑대문집에 소개하려는 식모에게 내통하려는 때문이었다. 이튿날 늙은이는 새로 한 점이나 되어서 참 마흔 남은 돼 보이는 헙수룩한 마누라를 하나 데리고 파랑대문집에 나타났다. 아씨 계신가요? 누구세요? 정말 왔구려. 그래 같이 왔소? 아씨는 방에서 나왔다. 그러면요. 어서 이리 들어와요. 개 섰지 말고. 뭐 내우하나? 어쩌면 한평생 살 댁인데. 따라온 마누라가 안에 들어섰다. 그러자 아니 저 사람인가요? 하고 주인 아씨는 눈이 동그래진다. 네. 박물장사 늙은이는 웬일인가 해서 데리고 온 마누라를 돌아보니까 그 마누라 역시 눈이 둥그래서 무한한 얼굴로 이를 어쩌나 저 아신의 댁인 줄은 모르고 한다. 아니 서로들 아슈. 늙은이는 낭패하여
주인 아씨와 데리고 온 마누라를 번갈아 보았다. 아슈라니요, 저놈의 늙은이. 하고 아씨가 허리를 못 펴고 웃으니 방에서 권근효가 나왔다. 뭐들을 그래? 웬 늙은이야? 권근효와 박물장사 늙은이는 어제 약속한 대로 서로 초면인 채 하였다. 글쎄 좀 보세요. 이 늙은이가 어제 뭘 팔러 들어왔길래 비누를 한 장 사고 글쎄 식모를 하나 얻어다 달라고 하니까 아이 우스워 죽겠네. 선뜻 그러마 하고는 글쎄 참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있는 집은 주인 옆에 내가 아주 망해서 나오겠단다고 하면서 그 주인 옆에 내 숭을 막 봤다오. 근데 아이 참 우스워서 원. 뭐 방 안에서 똥을 넣어서 내놓느니 수건과 걸레 분간이 없다느니 벨벨숭을 다 보고 가더니 글쎄 동옥이 언니네 식모를 빼왔네요. 동옥이 언니를 숭을 본 거야 저놈의 마누라가. 하고 아씨는 배를 움켜안고 웃는다. 권근효도 킥킥댔다. 식모 마누라는 부엌 모퉁이에 얼굴이 뻘개서 섰고 박물장사 늙은이는 눈이 떼꾼해서 마루에 걸터 앉았다가 원 이를 어쩌나. 그렇지만 아씨도 그대 가시를 잘 아시면 미친년처럼 개질치 않은 걸 다 아시겠군요. 에이 참 미친년처럼이 뭐예요? 뭐 아닌 게 아니라 좀 차분차분하진 못하지 그 언니가. 아무튼 잘했소. 남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뽑아내 가지고 우리 집엔 둘 수 없는 형편이고. 권근효가 탄했다. 그러니까 주인 아씨는 도로 그 댁으로 가야지 뭐. 내가 같이 가서 잘 말해줄게요. 하였다. 에이구 다시 가긴요. 삶은 개다리 틀리듯 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나가는 년이 어디 있냐고 년자를 붙이기에 이쪽에서도 년자를 붙이고 대판으로 갈라서고 나온 걸 또 어떻게 들어가요? 뭐 염려 마세요. 내가 다른 댁에 또 소개를 하면 되니까요. 아무튼 겉으로는 모른 척하지만 속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호의를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권근효는 내 집 문전에 온 손님을 흔연히 대접해 보내는 것이 옳다는 핑계로 아내에게 새 점심을 짓게 해서 두 늙은이를 후하게 대접해 보냈다. 파랑 대문집을 나서며 식모 마누라는 어디 마땅한 데가 얼른 있겠냐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럼 내 속이 서울 장안보다 더 넓은 속이거든. 늙은이는 우선 식모 마누라를 자기의 행담짝을 맡겨둔 오리골 색신의 집에다 앉혀두고 혼자서 동소문 안에 들어가서 경학원 근처로 왔다. 이 늙은이 혼자 치부에는 시엄이 몹시 부려먹는 집이라고 하는 역시 신식 살림하는 집 하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오래간만에 오는 집이었다. 숭일동에서 숭사동까지 그 일대를 가끔 헤매면서도 늙은이는 이 집 문 앞만은 항용 그냥 지나치곤 하였다. 그 까닭은 이 집에선 물건을 잘 사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팔긴 팔아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 주인 아씨가 어찌 돈에 박한지 금세, 즉 물건값이 뻔한 빨래비누 한 장을 사더라도 일전 한 푼이라도 깎아야 사지 그냥 제값을 다 내고 사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까딱하면 밑지는 장사가 되는 것도 한 까닭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집 아씨가 돈에만 박한 것이 아니라 인정에도 그래서 자기는 젊은 것이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늙은 시어미를 종년 부리듯이 하는 것을 잠시라도 보기 싫은 때문이었다. 한 번은 그때도 그냥 지날까 하다가 문간에 나섰던 이 집 시어머니가 마침 잘 오는구려. 빨래비누를 한 장 사야 할 텐디. 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마루에는 주인 아씨까지 트레머리짜리 서너시 앉아 희닥대고 있었다. 그 중에서 안 산다, 가라 하고 손등을 내젓는 것은 그 중에서 제일 턱이 뾰족한 주인 아씨였다. 원 아씨도 안 살 때 안 사시더라도 재수 바라고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몰아내듯 하시랴오. 아 마님이 빨래비누가 떨어졌다고
그러셔서 들어왔쇠다 원 하니까 놀러온 다른 트레머리가 주인하시더러 주인마님이 누구냐고 처음 눈치채는 듯 수근거렸다. 그네들은 이 집 시어머니의 주제가 사나운 것을 보고 모두 식모로 알았던 것이다. 주인아 씨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뒤에 따라 들어서는 시어머니더러 뭘 해서 비누는 그렇게 해프겠어요? 새로 산 게 그게 언젠데? 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새 빨래한 생각은 안 오냐? 내가 비누를 뭐 씹어 먹어 없앨깐? 하기는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도로 밖에 나가버린다. 마루에 앉았던 색시들은 모두 시시닥거리던 기분이 깨어져서 식모로만 알았던 주인집 마님의 모양을 내려다보다가 밖으로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모두 눈을 주인 아씨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한색시가 물었다. 어머니야? 어머닌 무슨 내다버릴 어머니? 그이 어머니야? 그이 어머니라니? 우리 집 양반 어머니란 말이야. 그럼 시어머니 아냐? 한즉 주인 아씨는 무슨 망신이나 당하는 것처럼 다시 얼굴이 붉어지면서 시어머닌 무슨 뭐나 바라고 와서 하나? 자기 아들한테 와서 얻어먹고 있는 게지. 그러게 여자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 저게 뭐야? 자기 아들은 자기나 낫기나 했지만 나야 어쨌단 말이야? 왜 날더러 받들란 말이야? 흥. 하고 도리머리를 쳤다. 그때 박물장사 늙은이는 남의 일이지만 참을 수 없이 속이 뒤집혔다.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박물짐이나 이고 늙거니 하고 남 아들 가진 것이 부럽기만 하다가 아들이 있어도 고생살이를 하는 사람을 보니까 한편 자기 팔자를 도리어 낙관하리만치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주인아 씨의 그 간특한 입놀림이 모른 척할 수 없게 얄미웠다. 그래서 그러니 시어머니더러 왜 어머니라길 마다슈? 원참 하고 혀를 차니까 이깟 놈의 늙은이는 웬게 와서 또 이래? 하고 총을 쏘듯 하는 바람에 늙은이는 말 못할년이로구만 하고 나와버렸다. 그래서 다시는 들르지 않으려고 했던 집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용무가 생긴 때문에 또 방문한 것이었다. 그러나 늙은이는 이 집 아씨를 만날 필요는 없으므로 집을 찾고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경학원을 그냥 지나쳐 큰 우물 앞에 올라가니까 상상한 것처럼 이 집 시어머니가 물을 길어서 이고 내려오는 것을 만났다. 오래간만이구려. 장사재미 좋우? 그럼요. 마누랄 좀 보려고 집으로 안 들어가고 이리로 온 거예요. 날 볼라고? 뭐 좋은 일이나 있어? 그럼요. 이 마누라 고생하는 게 딱해서 그래서 들렀어요. 자식이면 뭘 하우?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럼 어떡하우? 내 팔짱걸. 아니에요. 이 마누라가 주변머리가 없어서 그렇지. 주변머리가 있으면 어찌하나 며느리년이 그따윈걸. 슬그머니 나가버려요. 그래야 아들 녀석도 개심을 하고 며느리년도 자식 새끼나 낳고 하면 그땐 손포가 놀아서 제발 옵시오 옵시오 할 테니까 한 1년만 나가 견뎌봐요. 저렇게 세차게 일하고야 어딜 가선 못 살아. 에이 여보, 그러니 아들 낳지 똥치를 하지 어떻게 남의 집으로 돌아댕규? 헤, 이게 주변머리가 없는 소리요. 넓으나 넓은 장 안에 어느 구석에 가 있는지 누가 알며 남의 집에 살면 내 아들이 누구라고 외치면서 다닙니까? 별놈의 소리 작작하고 내 말 들어요. 내 좋은 자리 한 군데 도파놨으니까 오늘로 갑시다. 가서 한 1년만 꾹 참고 견뎌봐요. 1년이면 한 달에 4만씩이라도 36환이야. 그걸 가지면 마누라 생전 입을 옷을 하고도 수십 판이 남을 것 아니오. 며느리가 그따위 년이라도
새끼를 낳으면 손주는 손주죠. 할미라고 빈손으로 있을 거예요. 무명 것이라도 포대기 떼기라도 해 들고 들어가 봐요. 누가 마다나. 다 부모 자식 간에라도 내 앞 치를 것을 치러놓고야 말하는 거거든. 이 딱한 시어머니는 갑자기 벙어리가 된 듯이 입이 붓고 말았다. 그러나 6동이나 드는 물독과 4동이나 드는 큰 솥을 부지런히 드나들어 다 채우고야 말았다. 저놈의 마누라, 그깟 놈의 물동이 내던지고 그냥 못 나오나? 하고 박물장사 늙은이는 경학원 돌다리에 앉아서 성화를 댔다. 물을 깃는 것은 끝이 있어서 나중 한 번은 동이를 두고 빈 머리로 나왔지만 자식한테 대한 정의는 끝이 없는 것이었다. 여보시오, 내 저녁이나 지어주고 나올 테니 여기 좀 앉아 있소. 아니, 난 바쁜 사람 아닌 줄 아오. 원 사람이 염체도 없지. 그리고 저녁은 며느리년이 좀 못 짓나? 내가 지련히 하고 있다가 밤중에나 먹게 되겠지요. 아, 밤중에 좀 먹으면 어때? 우리 아들이 들어오는 길로 늘 저녁 재촉이거든요. 하고 눈을 숨벅거렸다. 박물장사 늙은이도 이 마누라의 눈물을 보고는 더 퉁을 주지는 못하였다. 그날 저녁 박물장사 늙은이는 이 마누라를 데리고 그 똥 싸 내놓는다는 아신의 집으로 갔다.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마누라만 들어가서 우연히 들어온 것처럼 하고 자식의 돌보지 않아서 남의 집을 살려고 찾아 나선 것이라고 하라 하였다. 아침에 식모가라가 점심은 시켜다 먹고 저녁은 억지로 지어 먹긴 했지만 설거지도 안 한 채 밀어놓았던 이 집 아씨는 첫마디로 어서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부터 해보세요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첫 계획을 이룬 박물장사 늙은이는 이튿날은 이내 그 파랑 대문집에 넣으려던 식모를 시어미를 식모처럼 부리다 잃어버린 딱장대 아신의 집에다가 똑같은 수단으로 어렵지 않게 집어넣었다. 이래서 이 박물장사 늙은이는 모든 것이 장난 같았다. 처자식이 시퍼렇게 있는 녀석을 수신랑으로 알고 덤볐다가 몸만 망치고 물러나 앉은 그 집내나 똑같은 운명에서나마 그 집내보다는 영화가 기름직한 파랑대문 집내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리 빼안치고 저리 빼돌린 그 식모와 그 시어미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장난으로 그들의 팔자가 혹은 그늘이 지고 혹은 양지가 쪼이는 것 같았다. 장난, 사람 사는 게 장난이야. 그런 걸 모르고 악을 쓰고 이 촌구석에서 일 바가지가 돼서 뒹구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그래, 내 주변 머리가 없어서. 이래서 이 박물장사 늙은이에겐 차츰 때늦은 새 철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깟 년에 한 세상 사는 걸 아무 짓을 해서나 잘 먹고 잘 입고 호강하다 죽으면 그게 팔자지. 하고 자기 딸내 내외를 생각하였다. 세상 일이 다 장난이야 장난. 늙은이는 오릿골 색신의 집에서 박물짐을 찾아 이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뇌었다. 그리고 횡혹해 배우개장으로 들어와서 몇 가지 자질구레한 물건을 더 흥정해 가지고 다시 돌아서 포천길을 향하였다. 먼저 작정은 뚝섬 나루를 건너 광주 쪽으로 돌려는 것이었지만 갑자기 노정을 바꿔서 이렇게 포천길로 멀리 돌리는 데는 한 가지 까닭이 있었다. 그 세상은 다 장난이야 장난 하고 깨달은 데서 한 가지 해봄직한 장난거리가 포천에 있기 때문이었다. 양진말이라고 솔모루까지 가지 않아서 있는 조그만 촌이지만 산에는 성물이 늘어선 큰 무덤이 두어 자리나 있고 길거리엔 쓰러져 가나마 새파랗게 도로새 덮인 비석개나 꽂힌 것을 보아서 옛날부터 좀 행세하노라고 하던 집안이 살아온 동네임은 짐작할 수 있었다. 늙은이는 이 동네에 윤회양이란
전에 회양고을에 살던 노인을 찾아온 것이었다. 작년 7월이었다. 늙은이가 이 윤회양 집에 들어서 실량어치나 팔고 바깥 마당으로 나가는데 축대가 한 길이나 되는 사랑 마당에서 늙은이 나 좀 보우 하는 장사 늙은이를 부르는 소리로는 너무나 부드럽고 낮은 소리가 났다. 쳐다보니까 탄건을 쓰고 눈엔 검은 풍안을 걸친 윤회양이었다. 저 말씀인가요? 예, 이리 올라오 좀 하는 윤회양의 말소리는 너무 기묘해서 부르면서도 어딘지 똑똑지 못한 데가 있었다. 얼굴까지 불쾌한 것을 보고 박물장사 늙은이는 속으로 술이 좀 취했나 보군 하였다. 그러나 점잖은이가 부르는데 그냥 돌쳐설 수는 없었다. 머뭇거리고 선노라니까 윤회양은 보시 쌈지 같은 것도 있어? 좀 올라오시오 하고 뒷짐졌던 손에서 담뱃대를 내어 빈 대통을 담 위에다 터는 신용을 하였다. 아, 있습지요. 담배 쌈지 말씀이시죠? 늙은이는 돌계단을 올라가서 사랑마루로 갔다. 몇 해 전에 큰아들이 부족중으로 죽고 지금은 읍의 보통학교에 다니는 아들밖에 없는 이 집은 안과 같이 사랑도 덩그러니 쓸쓸하였다. 짐 끌을 건 없고 저기 좀 봐요 하고 윤회양은 담뱃대로 채마전 아래 빤히 내려다 보이는 연자 방앗간을 가리켰다. 방앗간에는 밀방아 찢는 부녀들이 어른거리고 돌매 돌아가는 삐걱 소리가 한가하게 이따금 들려왔다. 방앗간 말씀이세요? 뭐 볼 게 있나요? 밀방아들 찢는 거지요? 그저 아인들 데리고 체질도 하고 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몸 좀 부한 아낙네 있죠. 그 아낙네가 누군고? 원 한동리에서 모르세요? 저 지금 도로 체질하는 저 아낙네 말씀이시죠? 그래, 떠들지 말고 하면서 윤회양은 안마당 쪽을 힐끔 들여다보았다. 박물장사 늙은이는 벌써 짐작되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속으로는 뭘 다 알면서 능청스럽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슈? 하려다가 그저 고지식한 채 하고 원, 그 아낙네가 저 아래 참봉댁 제수 되시는 과수댁 아닙니까? 소녀 과수로 읍내 사람들도 다 아는 걸 이웃에서 모르세요? 그래? 거디 나댕겨야 우리네가 보지. 그래, 그 멀리서 보게도 몸이 부한 게 인물이 출중하군 그래. 아, 그렇지요. 뭐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남편이 있어서 속을 썩입니까? 있는 밥에 있는 옷에 마음대로 먹고 입고 마음대로 편안하니 몸이 부할 밖에 있습니까? 게다가 소녀 수절이라고 시집에서 친정에서 좀 위해 줍니까? 참 일구월심에 그리운 건 딱 한 가지뿐이겠지요. 윤혜영은 수염이 허연 입술을 후들후들 떨면서 씩 웃었다. 아마 영감님은 외양만 늙으신가 봐요. 거야 마음이 늙어서야 쓰겠소. 여보시오 늙으니 그 무거운 거 이고 댕기지 말고 거뜬히 댕기는 장사 좀 해보지. 늙은이는 윤회양의 말을 이내 알아차렸다. 아이고 망령의 말씀 작작하세요. 소녀 수절로 40이 넘은 사람이 돌보다 모진 줄을 모르시고 누굴 괜히 이 장사도 못해 먹게 다리깽이 꺾어지는 구경을 하고 싶으신 geb니까? 하고 늙은이는 혀를 차며 방물짐을 이고 일어나 나왔다. 윤회양은 얼굴이 시뻘개서 담배통에 불을 붙이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였다. 그러나 윤회양은 그 후로도 그 과수댁에게 일으킨 흥분은 가라앉지가 않았다. 아래 위가 꼭 막힌 조그만 연못 속에서 본 큰 붕어처럼 그냥 두고는 견딜 수가 없게 잊혀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기회만 있으면 늘 낚아볼 욕심에 불타고 있는 듯이 박물장사 늙은이가 지난 가을에 들었을 때도 윤회영은 역시 사랑마당에서 은근히 담배 설죽으로 손짓을 하였다. 박물장사 늙은이는 웬만한 자리만 같으면 한번 전갈해주고 돈환이나 얻어 써볼 생각도 없진 않았지만 원체 그 과수댁의 시집이 몇 번 드나들며 보아도 가풍이 엄한 데다 벌써 양자까지 봉한 40줄에 든 수절부라 감히 운을 떼어볼 서술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참봉댁에 들어가서 전에는 무심히 보았던 과수택의 얼굴과 몸매를 다시 한 번씩 더 쳐다보기만 했을 뿐이었다. 참말 과수택은 쪽만 틀었을 뿐 17에 혼자 돼서 그늘에서만 피어온 그녀의 청춘은 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되 노처녀에게서 느껴지는 것 같은 어딘지 마음의 애티와 정제하지 않은 육신의 발육이 그저 무르익어 가는 듯하였다. 이런 느낌이 박물장사 늙은이 눈에도 참말 아직 갓 스물난 사람처럼 허우대가 흔들벅진한 게 좋긴 하구만 하는 인식을 주었던 것이다. 세상사가 모두 장난인 것을 하고 보니까 이 늙은이는 그렇게 서슬이 무섭던 참봉댁 과수도 한게 인형으로 생각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한번 장난해 보리라 하는 용기가 솟았다. 세상은 고지식하게 살다가는 망한다 하고 하늘이 들어도 떳떳하다는 듯이 질린 것처럼 큰 소리로 중얼거리고 중간에 몇 동리를 거쳐 그 양진말로 들어서기는 이튿날 해질머리였다. 늙은이는 물론 윤회양 집으로 들어갔다. 순서로 안에서부터 들어가서 물감 두어냥어치를 팔고 연방 주인 영감이 사랑에 있나 없나를 눈치채 가지고 나온지라 윤회양 영감과 약속이나 한 듯이 바깥에서 만났다. 영감님,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윤회영은 물었던 담배 때만 입에서 뽑을 뿐이었다. 날이 저물어서 저 참봉댁으로 좀 자러 갑니다. 하고 늙은이의 의미 깊은 곁눈으로 윤회영을 쏘았다. 참봉댁에? 하고 윤회영은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퇴돌에 털썩앉는다. 그리고는 은근한 입술을 실룩거리면서 점잖던 채모를 헐어버렸다. 저 여보시오. 아, 왜요? 에이, 저렇게 눈치가 없어. 하고 윤혜영은 손짓을 하였다. 물건이나 좀 덜어주시렵니까? 늙은이는 앞뒤를 한번 살피고는 높은 사랑뜰로 올라섰다. 그날 밤이었다. 이 마녀의 입처럼 달고 끈기 있는 유혹을 준비한 박물장사 늙은이는 기어이 그 과수댁의 정신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말았다. 과수댁은 이 늙은 마녀의 용이 주도한 알선 밑에서 자정이 가까운 깊은 밤빛에 묻혀 우물길 다니는 동산문을 빠져나섰고 닭이 두 회째나 울어서야 다시 그 문으로 들어왔다. 물론 아는 사람은 두 당사자와 박물장사 늙은이 그리고는 뉘집개인지도 모르게 먼 발치서 두어 번 짖은 개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늙은이는 눈을 뜨는 길로 윤회양에게로 와서 얇지 않은 1원짜리 한 묶음을 받아놓고는 그것이 몇 정이나 되는지 헤어볼 것이 급해서 조반도 얻어먹지 않고 양진말을 떠났다. 늙은이는 아직도 동네 집들이 빤히 내려다 보이는 성황당까지 숨차게 올라와서는 이내 짐을 내려놓고 허리춤에 넣었던 지전을 내서 세어보았다. 10장 10환이었다. 늙은이는 몇 번이나 혹시 11장이나 아닐까 해서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하다가 단단히 싸서 이번에는 돈주머니에 넣고 끈을 올가매었다. 그리고 혼자서 망할 것들 20년이나 수절을 한 것이 하고 서글픈 웃음과 함께 동리를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는 세상은 다 장난이야 장난 하는 그녀의 새 인생관이 다시 한번 자신을 굳게 하였다. 어떻게 하면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을 남처럼 호강으로 맞춰보나? 아니, 아니. 내가 이렇게 살고 보니까 다 산 세상이지만 그거, 이 딸이나 한때 호강이라도 시켜줘야 할 텐데. 하면서 늙은이는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였다. 그래서 길에 붉어진 돌뿌리들이 보이지 않았다. 몇 번이나 돌뿌리를 차서 고무신짝이 벗겨져 달아났다. 경칠년의 신 같으니 어서 너 따윈 벗어내던지고 얄팍한 흰 고무신을 신어야 되겠다. 이놈의 신. 늙은이는 불이 나게 솔모르장에 들러서 고무신 가게로 갔다. 그러나 자기의 그 투박한 검정 고무신을 벗어버리려는 때문은 아니요. 딸이 벼르기만 하고 아직 한 번도 못 신어본 비단 무늬를 그린 새 고무신을 한 켤레 사려는 때문이었다. 늙은이는 공돈이 그녀의 돈풀이로 100냥이나 생긴 낌이라 딸을 생각하니까 사위 생각도 났고 외손자 생각도 다른 때보다는 더 도탑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위가 제육을 좋아하니까 푸죽간에 가서 갓 잡은 돼지 뒷다리를 하나 사고 또 생전 석쇠배 것밖에 모르는 사위를 단오 때 입히려고 모시조끼도 하나 줬기 전에 가서 맞춰 놓았다. 그리고 과자 부스러기와 미역 오리를 사서 작은 것은 행담에 쓸어 넣어 이고 큰 돼지다리는 바른 손에 들고 그래도 무거운 줄을 모르고 시오리길을 얼마 쉬지도 않고 걸어서 아직 해가 있을 때에 딸네 집에 대어 들어갔다. 딸네 집은 늙은이가 기대한 대로 아직 저녁 먹기 전이었다. 늙은이는 부엌부터 들여다보고 얘야 이것부터 어서 삶아라 하면서 들어섰다. 그러나 딸네 집은 뜻밖의 난가였다. 딸의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옷고름이 따지고 아랫방 문짝이 아랫도리는 반이나 부서진 것이 돌적이까지 하나 빠져서 비스듬히 방문을 막고 가로 걸려 있었다. 이게 웬일이냐? 딸은 대답보다 울음이 먼저 터졌다. 늙은이는 딸의 울음부터 쏟아지는 넋두리를 듣지 않고도 적지 않은 내외 싸움이 벌어진 것을 직각하였다. 사위가 다른 계집을 얻은 것이었다. 그동안 딸이 씨앗을 본 것이었다. 늙은이는 뜻밖이었다.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모아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한 알이라도 아껴서 살림을 이룩하기에만 눈이 뻘게 덤비던 자기 사위 녀석이 어떻게 환장이 돼서 살림을 내던지고 처자식을 치고 가장 진물을 부숴놓은 것인지 처음에는 당초에 짐작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자세히 들으니까 사위놈의 심보도 그렇게 될 만도 한데에는 늙은이는 더 속이 쓰라렸다. 해마다 5월 단오를 전후해서 보릿고개라는 것은 비록 잔홍을 하는 집에라도 농가로서는 제일 군색한 때였다. 웬만한 집에는 이때 다 양식이 떨어져서 아직 물알도 안 든 밀싹을 잘라다가 볶아 먹는 판인데 벼농사에는 이때가 제일 미천이 많이 드는 때였다. 모를 내는 데는 일꾼들도 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요. 품값이다 담배값이다 하는 것도 엄청난데 금비값이란 몇 달 양식값이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제일 군색한 때 제일 많이 드는 미천이기 때문에 대개 비료값은 돈으로든지 비료로든지 지주가 대주고 가을에 가서 지주가 이자까지 쳐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늙은이 딸내도 해마다 지주 권근효네 집에서 비료를 타다가 썼을 뿐 아니라 농량까지도 장리를 내다 먹어온 것이었다. 그런 것이 금년에 와서는 농량은커녕 비료값도 모두 대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까닭은 농량이니 비료니 하고 자꾸 대줘놓고 가을에 가서 타작을 갈라놓고 장리 먹은 것 비료값을 죄다 제하고 나면 자긴 집 마당에 남는 것은 빈 깍쟁이뿐인 북대기뿐이었다. 그래서 지주만 심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 금년부터는 비료를 대주지 않기로 한 이유의 하나였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실 살림은 권근효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늙은 아버지가 하는 것인데
권근효는 그렇게 서울에다 딴 살림을 차리고 연애 빚만 얻어 쓰는 판이라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빚 뒤치다꺼리를 하느라고 용돈 한 푼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긴들에게 비료를 대주려고 해도 자기마저 금융조합 돈이나 얻어야 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권근효가 돈을 남용한 것이 자긴들에게 미친 것이었다. 아무튼 박물장사 늙은이의 사위는 농량도 부족할 뿐 아니라 비료 변통도 할 수가 없게 되자 두어 번이나 지주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았다. 하지만 자네만 자기인가? 괜히 물이 못 나게 조르네 그려. 거 자네 장모님 아들도 없는 사람이 돈 벌어다 뭘 하나? 하는 핀잔만 받고 읍에서 나와서는 그날 저녁부터 밤낮 주막에 나가 파묻혀 있었다. 그런데 그 50원짜리도 못 되는 개똥밭 한 떼기 있는 게 동티가 나느라고 술장사년이 달게 받아준 것이었다. 늙은이는 여기까지 듣고 부하가 치밀었다. 제갓놈이 첩은 무슨 첩이야? 아니 지 처자식 하나 못 거두는 놈이 첩까지 거느려? 헤. 늙은이는 눈이 올랑해져서 주막으로 내달았다. 주막에선 대거리로 싸움판이 벌어졌다. 사위놈은 장모 늙은이 목소리를 듣자 뒷문으로 빠져버리고 술장사 년만이 아기 머리끝까지 뻗친 늙은이의 손에 머리채가 감겨졌다. 이년 요망한 년. 늙은이는 종일 길을 걸었지만 힘은 엄청나게 세했다. 가만히 앉아서 술국이나 놀리고 밤을 새는 술장사 따위는 비록 젊은 것이로되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소리소리 악만 썼다. 악은 늙은이가 먼저 난 악이었다. 늙은이가 치가 떨리는 것은 자기 일보다 더하였다. 생각하면 사주팔자에 역마직성으로 태어났다고도 하지만 자기 신세가 이렇게 길 위에서 늙는 것도 젊어서 씨앗을 본 때문인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마저 씨앗, 즉 첩을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매맞는 술장사의 악 따위는 열 스물이 와도 못 당해낼 악이었다. 늙은이는 물고 차고 찢고 나중에는 타기 요강까지 술장사의 머리에다 들이붓고도 그래도 시원치 않는 것을 여러 사람이 말려서 떨어지고 말았다. 늙은이는 딸네 집에 들어와서 밤새도록 잠 한 잠 붙여보지 못했다. 술장사에게 역시 물리고 핥혀진 자리가 확확 달아오르고 입에 침조차 말라서 저녁을 굶었으되 배고픔 같은 건 깨달을 여지가 없었다. 새벽녘이었다. 늙은이는 사지가 떨리던 흥분이 좀 가라앉아서 회심한 생각이 들었다. 2년 팔자에 자식은 다 무엇냐 하는 슬픔이었다. 차라리 걱정감이지 하였다. 늙은이는 딸의 존재가 차라리 원망스러워졌다. 네 년도 네 팔자니라 하면서 나한테 왜 속을 썩여? 하고 소리를 지르고도 싶었다. 이런 생각이 떠돌자 늙은이에겐 희미하게 남아 인생은 외롭다 하는 생각도 획 지나갔다. 다 제 갈 길 가는 거지. 애미가 애쓴다고 어디 그대로 되나. 늙은이는 딸에게서 외손자에게서 차라리 정을 끊으려 하였다. 늙은이는 뜬 눈으로 밤을 패었다. 사위 녀석은 이날도 그 다음 날도 들어서지 않았다. 늙은이는 진종일 서투른 담배만 필 뿐 딸과도 묻는 말이나 대답하고 말았다. 니년도 다 남이거니 하면 그만이다 하면서 속으로 늙은이는 딸을 잘 보지도 않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더구나 이 늙은이의 심경에 커다란 돌멩이를 던져놓은 것은 그 양진말 참봉댁 과수의 놀라운 소식이었다. 참말 놀라운 소식이었다. 뒷동산에 올라가 목을 메고 죽었다는 것이었다. 전하는 사람의 말은 먹고 입을 것만 있다고 어디 낙이요? 살아가는 게 적적하니까
죽은 개지 하였지만 이 박물장사 늙은이와 양진말 윤회양만은 그 과수댁이 왜 죽었는지 깨닫지 못할 리가 없었다. 늙은이는 큰 덩어리 돌을 받은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람을 하나 죽였구나 하는 무서운 고백이 어서 세상에 자백하고 나서라는 듯이 입속에서 뛰놀았다. 그날 밤이었다. 늙은이는 사위가 들어오기를 더 기다리지도 않고 딸네 집을 떠나 밤길을 걸었다. 늙은이는 어떤 절을 찾아갔다.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 윤회양에게서 받은 돈의 나머지 전부로 그 과수댁의 명복을 위해서 조그만 제를 올렸다. 그리고 다시 박물짐을 이고 나섰다. 늙은이는 절에서 동구 밖을 나서 산 아래로 아득히 사라진 세상길을 내려다볼 때 새로운 눈물이 쭈르르 흘러내렸다. 인생은 외롭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박물장사 늙은이였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이 작품과 관련해서 계용목 작가의 시골 노파, 역시 이태준 작가의 뒷방마님, 그리고 영월 영감 추천해 드립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작가의 수많은 작품들이 이미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와 보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둘러보시고 아직도 듣지 않으신 작품들이 있다면 함께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